이걸 가장 잘했던 건 고려죠.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등장했을 때는 30년간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쟁을 감수해야 했고요. 이것이 바로 대몽항쟁이죠. 결국 고려는 부마국이 돼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도 아니었어요.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받는 결과를 우리가 쥐기도 했죠. 오직 세계에서 고려만이 누리는 특수한 지위였는데, 중국에 이때 당시 지어진 시에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중국의 한족 여인이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려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한이로구나. 한국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이야기는 너무나 긴 얘기고요. 책에서 제가 한국인의 탄생의 한 챕터를 통째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과 과거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한반도 왕조는 두 제국이 싸울 때 언제나 가운데 껴서 슈퍼을이 되려고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존재감을 확고히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했던 건 고려죠. 그렇지만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등장했을 때는 슈퍼을이 아니라 그냥 을이 돼버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30년간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쟁을 감수해야 했고요. 이것이 바로 대몽항쟁이죠. 결국 고려는 부마국이 돼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원간섭기라고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도 아니었어요.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받는 결과를 우리가 쥐기도 했죠. 오직 세계에서 고려만이 누리는 특수한 지위였는데, 이래서 싸움은 비록 지더라도 악착같이 최대한 길게 끌다가 져야 돼요. 잘 싸우고 오래 싸울수록 항복했을 때 항복 협상의 조건은 올라가는 법이에요. 이것이 싸움의 법칙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때 당시 지어진 시에 보면 그 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중국의 한족 여인이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려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한이로구나. 이 정도로 고려인의 처우는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이냐, 아니면 슈퍼을로 남아서 중간에 조종자 역할을 꿰찰 것이냐, 이런 딜레마는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이지만 경제에서는 중국과 맞물려 있죠. 과거에 한반도 왕조의 임금들이 쓰던 이중 동맹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현대 외교 전략에 반영돼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 왕조들이 지금 봐도 현대적이라고 불릴 만큼 지혜로워서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통령들이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해서도 아니고요.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이중 외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조선은 중심 제국이 딱 하나인 일극 체제를 견뎌야 됐죠. 이때는 중국도 한반도도 고구려 수나라 전쟁 그리고 고구려 당나라 전쟁 이후에 암묵적인 룰이 생긴 이유죠. 그 암묵적인 룰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더니 중국과 정말로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중국인들보다 잘해도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와 물량 그리고 회복력, 생산력을 이길 수 없더라. 고구려는 결국 멸망했죠. 그런데 중국이 고구려를 멸망시켜 보니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수나라는 멸망했어요. 당나라는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살아났어요. 그렇게 거대한 막대한 희생을 치러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좀 있다가 발해가 뿅 하고 나오죠. 그리고 발해가 멸망할 때쯤이 됐더니 또 고려가 뿅 하고 생겨요. 정말 이 고구려인들이 정말 끈질기단 말이죠. 그러면은 멸망을 시켜서 얻은 게 뭐냐? 딱히 없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깨닫게 되죠. 아, 한반도 왕조와 끝까지 갔다가는 내가 쟤를 죽여도 나는 다리 하나 부러지고 눈알 하나 뽑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묵적 룰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형님 대접 해드리겠다. 형님 대접 해드릴 테니 알아서 잘 해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수틀리면 나는 죽더라도 형님 눈알 하나는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 중국 전쟁 이후에 생긴 암묵적인 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명청에 확실하게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주지만 중국은 조선의 독립국의 지위와 함께 모든 제후국 중 1등 제후국으로 인정하는 외교적 거래를 통해서 안정을 유지했죠. 이렇게 한반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외교 안보 노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1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적대하고 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던 외교 개념이 다 지금 깨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고 하고 중국은 중립이면 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까지 말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늦게 결정할수록 유리한 결정권자가 돼야 됩니다.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줄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버티기 외교를 잘해야 되고요. 지금은 편을 들고 안 들고 결정하는 대신
편을 뒤흔드는 위치에 우리가 있을 때까지 잘 버텨줘야 하고, 마침 내란 사태로 잘 버틸 수 있는 골든타임도 얻었는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미국 측에서 대만족을 했다고까지 하는 협상을 자기가 재빨리 먼저 한 것은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향후 결코 슈퍼파워가 될 수는 없어요. 천성이, 태생이 왕국입니다. 그러나 슈퍼 이슈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판이 흔들리는 그런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손이 돼야 된다. 외교를 이제는 복잡하고 집요하고요,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국가 수뇌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외교 전략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국익이라는 가치 앞에서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 모두가 하나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마치 그 판에서 우리 같은 애가 뭘 할 수가 있죠? 라고 묻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두 놈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약하지만 독립적인 나라였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약한데 독립적이다? 이건 역사상 이런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약하면 흡수되거나 종속되거나 괴뢰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00년 역사를 보면 약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의지로 살아남은 나라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가 아무리 싸움을 잘했어도, 고려가 아무리 전쟁을 잘했어도 국력의 차원에서 중국과 대적할 수 있나요? 없어요. 수나라의 2차 고구려 침공에서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3만 3,800명이 동원이 됐는데 보급을 담당하는 치중대는 이 2배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준에서는 모두 군인이죠. 보급병이죠. 즉 3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 세계 인구가 2억 명에서 2억 3천만 명 사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1억 4천만 명의 병력이 한반도를 침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하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민족적 정체성을 지켰다는 건 매우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지만 서양권의 역사학자들에게는 이건 세계적인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것이, 아무리 오래된 민족도 미래에는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시진핑은 질서를 원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죠. 질서 아래에서 복속하길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는 무질서를 원합니다. 이 공포스러운 무질서 속에서 미국의 힘에 굴복하길 원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 둘은 퍽 다릅니다. 한국은 또 한 번 죽을 듯 말 듯한 자리에 지금 있지만, 우리의 전략은 단순히 편을 안 든다가 아니라 언제 편을 들 건지, 그 권한을 내가 쥔다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한독수처럼 하면 안 되는데, 우려됩니다. 지금 이 한독수 권한대행의 독단적인 이 재빨리 미국과 한 이 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멍해를 치게 될지 저는 굉장히 지금 화도 많이 나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떨 때 버티고, 어떨 때 숨고, 어떨 때 뒤통수를 치고, 어떨 때 손을 잡고,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우리를 놓치면 곤란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숙명이에요. 새 정권에서 향후 외교 전략을 정말 잘 세워서 끈기 있게 밀고 나가고, 양쪽 사이에서 최장시간 버텨내고 저울질하는 안목을 키워야 되죠. 버틸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의 물리법칙이에요. 외교도 전쟁도 버틸수록 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우린 단일 민족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오류죠. 우리는 단일 민족인 적도 없었고 단일 민족이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일 민족의 신화는 끝났고 이제는 전략을 짜야 할 시간이죠. 우리나라는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1950년대 이후에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서 우리는 한 결이다, 한 핏줄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냉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념보다 혈통이 더 강한 단결의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좌우 이념 갈등 상황에서,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는 한 결의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감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어요.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국시로 삼았던 일민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파시즘 사상의 일파라고 할 수 있지만, 식민지의 역사를 바로 거쳐냈던 그 신음했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방어적 민족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민족주의라는 이유로 파시즘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애매하고 어쩌면 이해받을 여지도 퍽 있는 민족주의가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민족주의예요. 굉장히 특수한 이념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은 환상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민족은 실존해요. 단일 민족은 혈통적으로는 환상이죠. 한반도는 혼혈의 용광로까지는 아니어도 혼혈의 나들목, 인터체인지 정도는 되거든요. 애초에 예맥계 민족과
토착민인 한인, 중국 한족 말고요. 대한민국 할 때 한자, 한인들이 섞여서 한국인의 선조가 됩니다. 우리는 혼혈민족이에요. 우리는 날 것으로 말하면 잡종인데, 제가 한국인의 탄생 책에 쓴 표현이지만 순결한 잡종이에요. 무슨 뜻이냐? 한번 혼혈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배타적으로 외부의 틈입을 밀어내온 나라가 또 우리나라 역사예요.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단일 민족이라고 우길 여지가 가장 많은 민족이 한민족이기도 해요. 특수합니다. 단일 민족 신화는 과학적 견지에선 무의미하고요. 문화적 정체성을 두고 봤을 때는 아직도 유효하죠. 한때 1990년대와 우리나라의 2000년대 때는 각자의 다름이 중요한 시대가 갑자기 왔었죠. 그때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개미처럼 일해서 산업화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으니 이제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참견하지 말자는 시대 정신이 그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X세대가 생겼고요. 신세대, X세대라는 말, 개성시대 이런 단어들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서태지가 나왔고 신해철의 자기 독백적인 음악의 지지를 받고 다양한 음악 장르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낡고 극우적인 거 그리고 심지어 나쁜 사상인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때가 있는 것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는 일직선이 아니에요. 민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개성주의로 넘어가는 게 무조건적인 진보가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필요한 시대가 있는 거고요. 집단주의를 거부하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시대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때는 90년대, 2000년대에는 우리가 각자 어떻게 다른지가 왜 중요했냐? 왜 중요했어요? 산업화도 했죠. 민주화도 했죠.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과를 그 꿀물을 우리가 좀 각자의 방식으로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의 입맛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배고프면 라면만 먹어도 땡큐죠. 근데 이제는 맛집 찾아다녀야 되니까 X세대, 신세대, 개성시대가 된 거라니까요. 지금은 거꾸로 점차로 우리가 어떤 공통점으로 묶여 있는지 재확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민족주의는 지금 다시 필요해졌어요.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전쟁과 질병, 고립주의, 우경화, 그 다음에 전쟁 가능성이 들불처럼 번지는 지금의 이 세계 지구에서 무엇보다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 중국이야말로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 된 이 상황에서 그것도 그 위협의 인구가 우리의 28배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민족주의의 가치를 꺼내들 필요성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요.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질을 함께 지켜내야 될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 재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고립의 시대고 분열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투석전을 하고 점점 한 국가 내에서도 증오가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과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다 우경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할 여유가 없는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북미 중러일이라고 하는 정말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어깨를 맞대고 있는 유럽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남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증오가 제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나쁘끄럽지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아우 창피하네요. 예, 감사합니다.